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전례를 언급하면서 사면론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편중인사 논란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은 없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하면 또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오만과 아집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비판해온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서 주자 간의 합의나 당 구성원의 70에서 80%의 공감대를 언급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지방선거 이후 당 내홍이 불거지며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여야의 내부 상황과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20몇 년 수감 생활은 안 맞는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MB 사면호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관례상 8.15 광복절 특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국민 공감이 먼저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태훈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 하루 뒤 출근길에서 재차 MB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유보적이었던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MB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사면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전 정부에서도 집권 1년 차에 대통합 사면을 많이 했다며 특별 사면 시기로 8월 15일 광복절을 거론했습니다.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저는 사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과 관련해선 사면 대상을 거론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야권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방산비리 등으로 100조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탕진했다며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친이계 인사들이 많은 점을 들어 MB 측근을 위한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좀 엄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면 8월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결국 국민 여론입니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있는 만큼 야권 인사가 포함될지 여부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10명 이상 대거 기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라며 연일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검찰 인사는 없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필요하면 또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검찰 출신 인선으로 제기된 검사 편중 인사 논란. 과거 민변 출신 도배 발언 등으로 논란이 증폭되자 국민의힘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며 더 이상의 검찰 출신 인사 배치는 없을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추가 기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다 법률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이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경우엔 이미 검사를 그만둔 지 20년이 지나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당분간 기용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은 미래를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검찰공화국이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오만과 아집에 불과한 인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합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이 검사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서 작심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재에 나서고 정 의원도 더는 대꾸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당 혁신위원회 출범,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놓고 충돌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우크라이나에서 막 귀국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정 의원의 지적이 단순히 당내 분란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정 의원을 향해 당권 주자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정진석 의원은 이 대표에게 더는 대꾸하지 않을 것이라며 SNS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위기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 내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을 염두에 두고 화제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대표와 당내 최다선의 거친 설전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두 사람의 논쟁이 소모적이고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다는 데 공감하고 중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 다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정진석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당협 쇼핑 의혹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혹시 분당 의지역에 본인이 넣고 싶은 그 염두에 둔 사람이 있었나?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충남 지역 PPAT 점수 미달자 비례 공천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PPAT 시험이 끝난 후 추천된 후보에 대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해 정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변경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자들 간 합의를 하거나 당내 구성원의 60-70% 이상이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개파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재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난 우 위원장은 주자 간 합의를 하거나 당 구성원의 60에서 70% 이상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에만 룰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당이 해온 기준을 말한 것이고 선수들의 유불리가 너무 드러나는 것은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룰 변경을 둘러싼 개파 갈등에 원칙론을 꺼내들면서 사실상 룰 변경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친 이재명계는 현행 40%인 권리당원의 비중을 늘리고 당원 투표권이 주어지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거 유입된 이 의원 지지자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당대회 반영 비중이 45%로 가장 높은 대의원 조직력을 갖춘 친문계는 혼란을 부추긴다며 기존 룰대로 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재선 의원들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 순위에 따라 동시에 선출하는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총 48명의 재선 의원 중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친문 성향의 의원들입니다. 강병원 의원은 단일 지도 체제가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명계는 과반 이상의 우호적인 지도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식물 대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집단 지도 체제 도입 여부도 새 비대위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새 비대위는 내일 중앙위 의결을 거친 뒤 공식 출범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이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화물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차주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임금으로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제도인데 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이나 과로의 낮은 운임이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20년 시범 실시됐습니다. 화물연대는 특히 최근 고유가로 부담이 가중됐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정부엔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제도가 소멸될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지금까지 수수방관했고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원포인트 원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가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과 태도를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제도화와 실무협의단 구성을 약속하고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와 야당의 압박 속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과 정부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표준임금제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시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화에서 풀 수 있는 거는 풀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어떤 이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권이 물류 대란 등을 우려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업 시위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측회의에서 혐오 발언의 원조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에 반대하는 의견에 문자폭탄이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과거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했다며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의 신생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 업체 측과의 특수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사비가 6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선정된 업체는 지난해 12월에 등록된 신생업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보안과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땐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여론 형성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게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우크라이나 방문과 또 혁신위원회, 지방선거 공천 등을 놓고서 정진석 의원과 그동안 이제 갈등을 빚어왔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전 그 오후 5시쯤에 이제 귀국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여온 이준석 대표인데요. 네. 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정 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한 데 대해서 악의가 있거나 이 정보에 얻은 것 같다며 정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당내 어른으로서 이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보단 어떻게든 이 분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을 향해서는 이 정 의원은 당권 주자가 아니라면서 이 당권 싸움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도 이제 작심 비판을 했었는데 귀국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네요. 상당히 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사람 간 갈등 중재를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나서고 있는데 이 갈등이 봉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년 뒤 총선 공천 권한을 갖게 될 이 차기 당권을 놓고 이 현 대표와 이 친윤계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는 시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이 권선동 원내대표는 오늘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최고위원들도 이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자제 요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김용태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더 이상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라며 정 의원의 비판을 했고요. 또 정 의원과 같은 이 친윤계로 알려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안 된다고 중재를 하면서도 이 대표가 띄운 이 혁신위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혁신위의 핵심 의제 2년 뒤에 이게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인데요. 권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공천룰 논의 여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의총을 열거나 설문조사를 해서 이 다수가 원하면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지금 룰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접고 다음 당대표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2년 뒤 그 총선의 공천 룰을 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정치권 이슈로 부상한 MB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네, 어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 입장 변화가 읽힙니다. 앞서 이게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어제는 이 MB 사면과 관련을 해서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가 오늘은 20몇 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과거 전례에 비춰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MB 사면과 관련해서 여러 번 또 입장을 밝혀왔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 언론 인터뷰에서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이 국민 의견을 묻고 미진하면 잘 설득을 해서 이 집권 초기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네. 또 12월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당선인 시절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에 앞서 이 사면 문제를 의제로 올릴 건지 말 건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상당했는데요.
있는데요. 이 그동안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사면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사면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인가요? 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기는 이 8.15 광복절 특사입니다. 이 2달 정도 남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여당 지도부가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이 집권 1년 차에 8.15 대통합 사면을 했다며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거론돼 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9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한 달간의 변화입니다. 지난달 10일 공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이면 취임 한 달을 맞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지난 한 달에 대한 평가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정부와 가장 달랐던 점으로 적극적 소통이 꼽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며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용산시대를 연 윤 대통령.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달라진 공간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 바꿔놨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초유의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면서 언론과의 접촉도 자연스럽게 일상이 됐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과 짧은 질의응답이 오가는 약식회견, 도어 스태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과 대면 한번 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취임 한 달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출근길 약식회견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부터 오늘까지 총 12번, 외부 일정 등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매주 두세 번씩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즉석에서 답변이 이뤄지다 보니까 한편에선 리스크 우려도 나옵니다. 현안에 대한 메시가 대변인실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메시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말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런 우려를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질의응답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출퇴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그냥 질의응답을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말에 좀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그냥 생각 없이 탁 뱉다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어느 시점이 지나갈 것 같으면 그거 아마 안 할 거예요. 평가와 해석은 엇갈리지만 지난 한 달 윤 대통령이 보여준 변화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적인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쇄신 대신 개딸 논쟁입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으로 지방선거 패배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쇄신보다는 강성 팬덤 지지층 문제로 여전히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2030 여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들이 이 의원의 정치적인 경쟁자들을 비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핵심인데요. 선거 패배 후 총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한 홍영표 의원. 이후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문 앞에 이렇게 홍 의원을 비판하는 대형 대자부가 부착이 됐습니다. 침해가 아닌지 걱정된다라는 등의 인신공격성 내용도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폭탄에도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 의원뿐 아니라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또 팬덤 이분들은 일단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사실과 의도적인 어떤 좌표찍기 이런 걸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제 사무실을 이번에 대자보로 막 도배를 하고 문자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1,000개, 2,000개 받다 보면 참 어떻겠어요. 이런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민주당이 사실 이번에 3번 연거푸 보궐선거부터 진 것도 저런 강성 그 팬덤에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봐요. 강성 팬덤이 있는 게 한편 자산일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잘못된 사실과 의도적인 좌표 찍기로 공격을 한다. 강성 팬덤에 끌려다니는 건 당이 망하는 길이다. 홍영표 의원과 야권 언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강성 지지층의 폐해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친 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SNS를 통해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홍 의원에게 대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어느 한 계파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무작정 배척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민석 의원은 대선 패배로 역사의 죄인이 된 민주당 의원들은 돌팔매 대신에 문자 폭탄 정도는 감수하는 게 도리란 뜻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팬덤인 개딸들의 비난성 행동이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면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였던 이재명 지지자가 꽃다발을 사들고 직접 찾아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정치 팬덤, 열성 지지자의 모습은 해당 정치인과 정당을 평가하는 또 하나 기준이기도 하죠. 민주당을 흔들었던 개딸 논쟁은 과연 이대로 수습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최 의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흔히 지방선거를 진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패인이나 뭐 또는 그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그 당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긴 쪽에서도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도야도 진흙탕 이게 이제 차기 당권 경쟁의 시동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여야 모두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또 최다선, 국힘의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의장의 부의장의 난타전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선거에서 이제 3연승한 정당에서 이렇게 당내 갈등이 이제 크게 불거져 나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의 핵심 갈등, 핵심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 일부 언론들에서 자꾸 뭐 차기 당권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내일 모레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아직도 1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당권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뭐 본인이 이제 외교에 대한 식견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 지방선거 후에 우크라이나를 간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자기 정치라고 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을 못 참고 반박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약간 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리고 젊은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또 다시 발끈해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아서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이준석 대표가 왜 갔느냐 이게 사실 본질인데 지금은 약간 뭐 그래서 뭐 어린 게 무슨 문제냐 뭐 약간 감정 싸움으로 지금 번졌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당 지도부에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고는 있으나 여하튼 본질을 좀 잊지 않고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집권당 대표가 왜 갔느냐는 부분은 저는 지금도 오늘 뭐 귀국했습니다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제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은 대개 당의 주류였습니다. 당의 주류가 청와대로 들어가면 당연히 당도 이제 청와대를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당은 대체로 이제 조용하면서 대통령을 지지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던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이냐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 정권이라 보기보다는 국민이 볼 때는 좀 검찰 정권 아니냐라고 보지 국민의힘에 기반해갖고 국민의힘을 서포트를 받아갖고 이렇게 가는 정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지금 딱 주도권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가장 큰 그룹은 이른바 윤핵관 또는 친윤 세력인데 이 친윤 세력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온 세력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것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세력인 거 있고 또 한쪽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도 국회의원을 달고서 들어왔고 또 한쪽에서는 전통 보수 세력, 전통 국민의힘 세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픽업을 해주면은 친윤으로 가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을 안 했으니까 약간 좀 중간지대에 남아 있는 거랍니다. 이처럼 과거의 여당과는 다르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자는 쪽이 확고하게 주류고 그러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때까지 아마 고비마다 이런 갈등들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당권 경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권력 다툼. 파워 스트러글이죠. 예. 파워 게임.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 오후 5시경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앞으로 자신이 띄웠던 혁신위 출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위의 핵심 의제가 공천 룰이기 때문에 이 공천 시스템 굉장히 예민한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고 들여다본다는 게 과연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천 시스템이라는 건요. 총선을 앞두고서는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 10일까지가 임기예요. 그럼 6월 10일에는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한 얘기가 요만큼도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바꾸겠다. 그걸 개혁하겠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당내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 대표 끝난 뒤인데 그럼 대표를 또 한번 나오려고 하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 있습니다. 이 눈초리를 이준석 대표가 저는 불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관계로 본다면 자 지금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그러면 내년 후년 총선을 앞두고서 공천을 실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바꿉니까?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6월 11일 날 취임하는 국민의힘 새 대표가 이 공천 시스템은 뭐가 문제다. 그러면서 다시 바꿀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혁신위원회를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띄워서 당내 개혁을 추진한다. 이 타이밍은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혁신이라는 거야 언제 해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공천 시스템으로 가져간다?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 그렇게 해봤자 아마 차기 대표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의미한 혁신위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혁신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되면 좋죠. 사실은 지난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못했고 또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이긴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의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 20%포인트 격차로 서울시장이 이겼습니다만 구청장들을 보면 강북 지역의 구청장들 한 2,000표에서 5,000표 사이에서 떨어진 민주당 구청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도 굉장히 격전 지역이었는데 충청도 4곳의 광역단체장의 득표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경각심을 갖고서 2년 뒤 총선에 대비해서 공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당의 혁신을 해 나가겠다라는 방향과 내용은 맞는 거죠. 맞는데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정치권에서 이제까지 이긴 정당이 더군다나 진 정당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2번이나 선거에서 졌는데도 지금 쇄신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만 저게 제대로 될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하물며 2번이나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지금 혁신하겠다, 지금 공천 시스템 새로 만들겠다, 저게 제대로 될까? 이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했으면은 사실 대통령 탄핵도 없었고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지도 않았겠죠. 네. 정치권이라는 거는 제가 보면은 진짜 위기가 턱 밑에까지 차 올라야지만 변하는 신용을 하는 그런 부문인데 이긴 상황에서 지금 혁신하겠다라는 것들이 당내에서 컨센서스를 얻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전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제가 조금 더 보태면요. 사실은 이제 역대 어느 정부든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주장해 왔고 표방해 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 기자 경험으로 보면 한 번도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공천이냐 사천이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동안의 공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나 총재나 대표나 좀 가까운 쪽에서 되게 그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졌죠. 그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전혀 무관하게 나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공천하겠다? 그런 거는 여든 야든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과연 그럼 내년 후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이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또는 그렇게 장담하는 기자들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의미해지고 당내 분란만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래도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판단이 이달 24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윤리위에서는 징계를 돕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대표 자진 사퇴 이후에 유학설도 있고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징계 결정이 나온다면 임기 채우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지 여부는 어쨌든 윤리 결정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처음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쪽에서 윤리위에 제소해갖고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고 특히 지금 굉장히 젠더 이슈가 굉장히 어떤 핵심 첨예한 현안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 전체에. 네. 그런 상황에서 비록 성상납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와 연관돼 갖고 어떤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유력 정치인이 견뎌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내용 결과를 보고서 이거는 판단할 수가 있지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가 이제 단계가 좀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제일 약한 게 이제 주의라고 하는데 또 징계가 이제 어떤 단계를 받느냐 이거에도 또 관련이 있겠네요. 일단 징계가 주의든 경고든 나오면요. 그 주의든 경고를 준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근거를 물론 구체적으로는 윤리위가 밝히지 않더라도 어쨌든 당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외부로 누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근거들을 보면은 그 내용을 갖고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판단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건 이준석 대표에겐
큰 타격이 근데 나올 이준석 수밖에 대표는 없죠. 오히려 지금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리위에서 다루는 거는 사실은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에요. 근데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네. 내 이준석 대표한테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뭐 7억 원을 뭐 주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겁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징계가 내려질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만약에 이 문제를 본인이 이건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이른바 꼬리가 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표를 징계할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뭐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임기를 단축한다?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의원의 행보와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당선 이후에 지도부로부터 문자 하나 받은 게 없다. 이렇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친윤계와 손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그 벤치마킹 대상은 저는 YS라고 보거든요. 옛날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소수였는데 어쨌든 그 큰 데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민정당하고 손잡아갖고 민정당의 다수파를 어쨌든 자기한테 끌어들여갖고 1992년에 그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안철수 의원도 5년 뒤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지금은 친윤계를 폄하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친윤계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갖고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 길 외에는 사실은 안 의원이 그 5년 뒤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다른 루트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네. 다른 길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YS 얘기를 했는데 그때 YS가 그런 힘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 지지율이에요. 네. 결국은 사실은 그때 민정계가 있었고 민주계를 YS가 이제 그 사실은 거느리고 있었는데 민주계가 있든 없든 간에 YS는 여하튼 그 당내에서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압도적인 당내에서 지지율,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간다. 그러면 친윤계는 저는 자연스럽게 흡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친윤계가 자기네들의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의원이 이 당에서 생존하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그건 역시 앞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단계로 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친문 친명 간 이제 갈등이 역시 또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86그룹의 이제 마태형이라고 하는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이제 2달 정도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이 비대위의 성패를 가르는 게 바로 계파 갈등, 그러니까 당내 내홍을 잘 수습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전대 그 연기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전대 연기 주장도 있고요. 그 일각에서는 또 집단 지도 체제 얘기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집단 지도 체제라는 주장은 사실은 전당대회 앞두고 늘 어느 정당이든 항상 나왔는데 그게 채택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한 2달여 남겨놓고요. 룰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지도체제 자체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룰을 바꾸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자 이제 이런 건데 아마 그것도 그 후보 간 그러니까 당권 주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지금 있는 체제, 있는 룰 내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그냥 치르고 연기도 결국 못하고 아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이런 두 갈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룰을 바꾸려면 명분이 있고 또 다수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게 룰이란 거는 어쨌든 몇 년 전에 그 룰을 정할 때 나름의 명분과 그 다수의 찬성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바꾸려면은 이게 당리당략이 아니다, 이게 정략적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은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주장하는 거죠. 네. 뭐 권리당원 포션을 늘리지 않은 쪽도 있고 또 한쪽은 오히려 지금 당신과 민심이 분리됐으니까 일반 그 여론조사 그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재명 의원이 지금 그 당대표로 나선다 그러면 당은 굉장히 그 엄청난 분열과 대립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거를 그 근본적으로 수습은 못하지만은 일단 봉합을 한 채 좀 뒤로 밀어두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양쪽이 타협할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 쪽에서도 친명계 쪽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대표로 나서면은 반발이 굉장히 강할 거고 여론도 굉장히 그 비판적일 텐데 이게 과연 이걸 돌파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우려가 있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사실은 또 지금 그 당을 이끌 수 있는 딱 다른 주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걸 무조건 비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양쪽이 이렇게 일단 봉합을 하고서 좀 이렇게 공을 뒤로 넘기는 쪽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늦춰갖고 내년 2월에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비대위가 이제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고 그럼 뒤로 미루는 명분은 뭐야? 그러니까 실제로 전당대회보다는 어떤 그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치 개혁 같은 걸 먼저 하자라는 게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일단 싸움은 뒤로 미루고 당장 국민의 지지를 좀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라든가 아니면 다선 중진 의원들의 어떤 출마 제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먼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양쪽 그리고 여러 가지 계파들이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네네.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입성을 한 날에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유학이 1년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기 귀국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면 당권에 도전한다면 친문계에선 또 어떤 주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홍영표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좀 나오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586 그룹에서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 의원이 지금 나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뭐 홍영표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나 사실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출마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어금버금한 싸움을 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대 연기론도 나오고 그런 건데 네. 이낙연 대표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럼 미국 갔는데 물론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는 안 나올 거고 그럼 언제 돌아올 것이냐? 저는 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있을 거로 보고요. 본인은 이제 1년을 얘기하고 갔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었는데 보니까 DJ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DJ 얘기. DJ가 영국 갔던 얘기도 하고 또 DJ가 정치 복귀하던 얘기도 하고 그런 걸로 봐갖고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DJ 얘기를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DJ가 9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계은퇴 선언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개공고수로 갔거든요. 그때 얼마 있었냐면 6개월 있었습니다.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6개월 지나서 한국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런 걸 보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한 6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미국에 머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는 돌아올지는 그때 좀 정치 상황을 봐야겠죠. 정치 환경을 또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는 지금 2달 남짓 남았는데요. 네. 그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당대회 후에 언제 돌아오느냐는 건 사실 변수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홍영표, 뭐 이인영, 그다음에 우원식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재명 의원의 대중성에 맞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
자, 정말 이재명 대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다른 이재명 의원에 맞설 다른 사람들을 누구를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게 바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계 은퇴를 했지만 뭐 다시 또 그 나와주십시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면 이재명 의원의 대중성에 맞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당내 일각에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그 넘어야 될 가장 커다란 이제 숙제가 이제 팬덤 정치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유인태 전 국회 이제 사무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이제 선거에서 연속으로 3번을 지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강성 팬덤 탓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팬덤이 또 있는 측에서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룰이 또 열성 지지층과도 또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열성 지지층과 거리 두기 가능할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팬덤은 사실은 모든 정치인이 그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과도해질 때 생기는 그 어떤 독성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지 팬덤 자체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거기에 휘둘리느냐 안 휘둘리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팬덤 정치 극복? 아마 이재명 의원은 오늘 뭐 말로는 뭐 그 지나친 거는 나한테 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잘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팬덤 정치가 없어질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럼 이거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역시 이 팬덤 정치 이 중심에서는 정치인이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개의 저희가 경험한 정치인들은 그걸 통제하려고 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팬덤 정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제 팬덤이란 게 꼭 정치만의 문제냐?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령 그 BTS 보십시오. BTS가 지금 세계적 그룹인데 이 세계적 그룹이 된 그 바탕이 사실은 BTS 팬덤입니다. 네. 처음에 그 팬덤들이 앨범 사고 막 그 스트리밍 받아갖고 빌보드 차트에서 올리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게 굉장히 폄하했어요. 이건 뭐 몇 명, 팬덤 몇 명이 보는 거지 대중성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팬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몇 년 뒤에는 그게 어떤 대중성을 얻고 전 세계적 그룹이 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죠. 정치에서 팬덤이라는 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더구나 그 지금 온라인 시대에는 팬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열려 있는 겁니다. 과거에처럼 오프라인처럼 집회를 통해서 모여야지만 모이는 거면 굉장히 모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 온라인을 통해 갖고 언제든지 자신과 뜻이 같지 않은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팬덤을 없애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팬덤 정치와 결별을 할 게 아니고 팬덤의 어떤 무분별한 행동이라든가 언행 그런 것들과 정치인이 선을 그으면서 성과에 가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가지 않고 팬덤 자체를 결별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팬덤을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관리를 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DJ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 같아요. 따라가서 5년 뒤에 길게 보고서 5년 뒤를 노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의 오늘 한 줄 논평은 네. DJ의 길 따라가는 이낙연 성공할까? 로 정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저희가 지금 정치 팬덤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정치 팬덤 이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약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 팬덤 약이 되는 독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본격화하고 있는 여야의 차기 당권 경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로 출발해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